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자기애성 인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자기애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의 영적, 정신적 유산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갖게 된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어렸을 때 그들을 돌봐주던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기쁨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고, 그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행하도록 조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그들에게 제2의 천성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성인이 되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한다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0대 후반이 됐을 때 그들은 이미 오만한 자로 변모해지며, 이런 사람들은 직업을 잃었다거나 부모의 상을 당했다거나 결혼이 파경에 이르게 되는 등 심각한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면 목회자나 정신치료자의 상담을 요청하는 법이 없는데, 이런 슬픔을 당했을 때가 그들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도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특별한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받아온 바람직하지 못한 정신적 유산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것이죠. 자기애성 인물들은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사람들은 자기 일이니 죽을 쓰던 밥을 짓던 자기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자 라고 냉소하게 만들죠.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대한다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받아온 정신적 유산을 계속 공급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자기애성 인물을 자비롭게 대하는 방법은 자신을 자랑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쓰고 있는 오만의 가면 뒤에 숨어있는 속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만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자기애성 인물들에게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생활 태도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만은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죠. 그들의 또 다른 정신적 유산은 부모의 과대평가나 응석을 너무 많이 받아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배척하고 버리라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보다 더 달콤한 사탕으로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는 거죠. 프로이드는 이것에 대해 이처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정상적인 눈으로 평가해보면 그렇지 않은데도 부모는 자기 자녀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의 단점은 곧 잊어버린다. 더군다나 그들은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떤 의무도 강요하지 않고 무슨 특권이든지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 한다.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아이를 이처럼 과대평가하고 무엇을 원하든지 다 들어주면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를 과대평가하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부모는 자식을 아무런 흠이 없는 작은 신으로 훈련시켜가는 것이죠.
그는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좌절을 당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교육도 없이 집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교사로서, 목사로서 이런 특별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지적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할 수도 있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 부귀를 누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학교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과된 의무를 다하려 하지 않을 때 그들을 과대평가해 주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동등하게 그들을 대하는 것이 그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받아온 정신적 유산에 도전하는 것인데 그들을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소그룹에서 활동하게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서로 꾸밈없이 솔직하게 대하고 자신들을 평가하는데 이런 소그룹 활동은 때때로 자기애성 인물에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상황은 정신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 그들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상실했을 때 치료를 받기 위해 도움을 청하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레이드는 이와 같이 소그룹 활동을 하게 하는 목적은 그로 자기애가 필요하지 않은 건전한 자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그룹에서는 자기애성 인물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데 그는 이런 사실에 놀라고 상처를 받겠죠. 그러나 소그룹 지도자는 그를 이해하고 그의 세상에 들어가서 그가 이처럼 상처를 겪어보는 것이 하나의 특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칼 로저스가 주창한 피상담자 중심의 가르침은 이런 사람을 소그룹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효과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기애성 사람들이 들어있는 소그룹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들이 두루뭉실하게 표현할 때면 좀 당황한 듯한 태도로 더 정확하게 말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우츠 박사는 어느 여선생이 이런 학생을 돕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그녀가 가르치는 반에 한 학생이 학기 중간에 전학을 왔습니다. 그 학생은 반에서 자기 소개를 했죠. 수업이 끝난 후에 그 여선생은 개인적으로 학생을 불러서 그가 했던 말 중에서 장점을 인정하며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현듯 생각난 듯이 이렇게 말했죠. 여기 처음 왔으니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찾아오렴 하고 말이죠. 그 학생이 오만의 가면을 썼지만 그가 가면 뒤에서 떨고 있는 것을 그녀는 꿰뚫어 보았던 것이죠. 훌륭한 교사와 목사 또는 상담가 중에 죽은 말을 살려내는 것보다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이 더 쉽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자기애성 인물은 창조성이 있는 자들인데 아직 야생마와 같아서 길들일 필요가 있는 자들이죠. 이것은 도전해 볼 만한 일인데 자기애성 인물들은 자신의 비밀을 숨기지 말고 내면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이들은 정말 순진한 자들이며 교활한 점은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이러한 사람의 영은 귀한 금속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금속은 광산에서 캐내서 재련소에서 연금을 해야 하죠.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누군가 그에게 접근하고 그와 마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오늘까지 자기 확신의 가면을 쓴 자기애성 인물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들의 원인과 치유 방법이 보이시죠? 다음 시간부터는 적대감과 공격의 가면, The Mask of Hostility and Aggression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